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봤고요.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 봤고, 개인활동 지원 파트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런 의사소통 지원이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을 왜 하는지 목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 보면 별거 아닌데 시험 문제에는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의사소통, 지금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이 대상자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의사소통의 목적은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이해하면 대상자의 반응에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테고요.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서 잘 이해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테고요. 이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의사소통이 잘 되면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도 의사소통을 잘해야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의사소통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의사소통을 왜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상자랑 나랑 지금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지금 대상자 및 가족과 지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대상자랑 가족에게 지금 정보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보를 수집했으면 대상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테고요. 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테고요. 다음에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도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테고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랑 가족뿐만 아니라 다 전문 직종 있잖아요. 간호사라던가 시설장이라던가 사회복지사라던가 이런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도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의사소통이 있냐면 말로 하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로 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소통이 상충할 때, 다를 땐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얘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의사소통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간편하고요. 그리고 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또 저도 지금 강의를 하지만 제 어투라던가 이렇게 말 표정 이렇게 막 손짓이라던가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뭐가 있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모라던가 자세라던가 침묵이라던가 말투라던가 얼굴 표정이라던가 손짓, 눈짓, 몸짓, 이 목소리 크기. 이 목소리 크기가 여러분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소리 크기도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웃음소리 크기 같은 거, 다음에 눈물 이런 거 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데 이 비언어적인 소통이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에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는데요. 메라비언의 법칙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국시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바로 뭐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인 표정, 용모, 복장, 이런 것들이 거의 55%를 차지한다 그랬고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7%거든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하세요가 잘 나오거든요.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음성, 다음에 언어적인 의사소통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음성,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순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그 태도에 따라서 보겠는데요. 바람직한 태도도 있고 뭐가 있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있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얼굴 표정은 따뜻하고 배려 있고 적절한 표정, 자연스럽고 뭐 미소 다 좋겠죠. 그죠? 그런데 눈썹 치켜치우거나 하품하거나 입술을 꽉 다물거나 희미한 미소를 하거나 지나친 이런 머리 끄덕임도 좋지 않다고 해요. 머리를 끄덕이는 건 괜찮은데 지나친 끄덕임은 좋지 않다고 하고요. 자세는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고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좋은 거예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좋은 자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지금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서 두 개 좀 구분하세요, 여러분.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는 좋은 자세지만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좋지 않은 자세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눈맞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눈맞춤은 눈맞춤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눈높이면 좋고, 그죠? 다음에 적절한 시선도 좋은 거고, 다음에 눈 맞추는 거 피하는 거 안 좋고, 이거 여러분 보세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도 좋지 않대요. 다음에 크지 않은 목소리, 분명한 발음, 온화한 발음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침묵도 굉장히 좋은 의사소통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긴 침묵 있잖아요. 이건 좋지 않거든요. 우리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가보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침묵이 좋은 거거든요. 침묵이 우리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침묵은 좋은 건데 너무 긴 침묵은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큰 소리로 말하는 거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요. 다음은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상자와 나와의 그런 유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라포를 형성하면 좋겠죠. 그렇죠? 라포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유대감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와 나와의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런 유대감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감, 라포 형성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좋은 건 듣기, 경청이죠. 그래서 혼자서 대화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 지키고 상대방 말 가로채지 않고요. 다음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고요. 상대방 주장 들어주고요. 다음에 시선 맞추고 그 다음에 귀로만 듣지 않고 오감 동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서 우리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좀 동원해서 하는 거죠.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 이해하고요. 다음에 단어 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써서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좀 신경 쓰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런데 경청을 방해하는 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대충 미루어서 짐작하고 다음에 미리 대답 준비하고 다음에 말 걸러내고 다음에 조언하고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하고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고 이런 것들은 지금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공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지금 감정에 같이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공감의 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감의 얘는 그냥 이 공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속옷 갈아입어라, 머리 빗어라 명령하고 하지만 신경질 내잖아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어린애 취급 간섭하잖아요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나의 언어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아, 제가 어린애 취급하고 간섭해서 지금 화가 나셨군요. 제가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린애 취급하고 뭐하라 하고 지금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에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아, 지난번에 더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제가 하는 거에 지금 제가 하는 거에 불만이 있거나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고 지금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나의 언어로 바꿔주는 걸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저기 너무 갈수록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저기 아파서 지금 속상하시군요. 지금 건강하고 싶은데 아프셔서 속상하시군요.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지금 그대로 읊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바꿔서 그대로 읊어주는 걸 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효과적인 말하기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말 수용하고 생각 정리하고요. 다음에 분명하게 말하고 비판적인 언어 사용하고 상대 지칭하거나 비판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비교하지 않고요. 다음에 나쁜 내용 상기시키지 않고요. 위협하는 말 하지 않고요. 다음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요. 편안하게 위안된 자세 하면 좋겠죠. 다음에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내용은 내가 전문가임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 이거 좋지 않은 거죠. 그죠? 다음에 나에게 잘못이 없다고 항상 옳다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다음에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지 않고요. 다음에 내가 피해자라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도 생각도 좋지 않고요. 다음에 칭찬만 듣고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좋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나 전달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나 전달법은 주어가 나예요. 나는으로 시작해야 돼. 너는으로 시작하면 너 전달법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지금 속상한 그 감정을 너는 이랬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이래가지고 지금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주어가 뭐로 가야 되는 거냐? 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주어로 해야 돼요. 나. 그리고 나를 주어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비난 없이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난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나한테 영향 미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친 거를 얘기를 해주고요.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지금 바람이잖아요. 이거를 바람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나 전달법 하면서 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을 늦었대요. 그러면 나는으로 시작되잖아. 그럼 비난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나에게 미친 영향이죠. 아니면 내가 지금 속상했다는 것도 나의 영향이고. 그러면 이 느끼는 바를 얘기하는데 지금 걱정하고 조바심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안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제 시간에 오지 않고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 오지 않아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바라는 바는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향. 그 다음에 뭐냐면 내 느낌. 다음에 뭐냐면 내 바램을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건데요. 바램은 얘기해 줘도 되고 생략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한대요. 그럼 이게 바로 행동이잖아요. 그죠? 나는 A 요양보호사께서 통화를 길게 해서
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영향은 내가 지금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까봐 내 느낌은 뭐예요? 걱정이 돼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바람은 통화를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가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보세요. 제가 어르신 집에 갔더니 식탁 위에 지금 밥에 그릇을 그대로 해서 밥이 말라붙었대요. 그럼 나는으로 시작돼야 되고 그 행동을 비난 없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식탁 위에 그 그릇을 그대로 두니 나의 영향이잖아요. 밥풀이 말라붙어서 지금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음에는 바램이잖아요. 싱크대에 물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이라도 해서 말라붙지 않게 담가주셨으면 해요. 이게 바람인 거죠.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반응에 동료가 없는 요양보호사예요. 그럼 나는 내가 말하는데 당신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죠?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내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좀 속상해요. 답답해요. 다음에는 좀 내 말에 좀 반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나 전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 전달법이니까 첫 번째는 나는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보인 행동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인 행동을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내게 미친 영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내 느낌이 답답했는지 슬펐는지 뭐 이런 거. 다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럼 침묵도 여러분 이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침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인데 긴 침묵은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침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인데 얘는 뭐냐면 지금 대상자로 하여금 지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 수용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서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라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말버타기가 나오는데요. 말버타기는 지금 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의존관계를 형성하면 안 되겠죠. 의존관계 과도한 의존관계 형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되고요. 반말하면 안 되고요. 명령조의 언어 하면 안 되고요. 그분의 지금 의사소통 정서 지원이잖아요. 지금 정서 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우리 주의력 장애가 있는 사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난청이 있는 사람 그 상황별로 있는 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그럼 대상자를 존중하고요. 속도 맞추고요. 이해하기 쉬운 언어 사용하고요.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고요. 다음에 본인 소개할 때는 정확하게 소속 전달하고요. 다음에 대상자를 호칭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호칭으로 부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원래 원칙은 그 사람의 호칭, 누구씨, 누구님 하고 이렇게 호칭으로 부르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누구 존중해야 될까요? 가족 존중하고 정보 주고받고요. 다음에 의견이 상출된 때는 더 이상 이렇게 막 이렇게 의견이 상출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이렇게 처리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냐면 시설장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그런 전문직이나 시설장과의 의사소통은 당연히 그 업무 존중하고요.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의사소통 원활히 하고요. 다음에 관리 책임자에게 무슨 상황에 이상 상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고해야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여러분.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노인성 난청 환자잖아요. 난청 환자는 잘 못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난청은 여성 노인보다는 남성 노인이 훨씬 더 노인성 난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뭐 사용하죠? 보청기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듣기 때문에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있잖아.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고요. 다음에 잘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술 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정면에서 내 입술 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밝고 좀 소음이 없는 곳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입 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입을 크게 정확하게 말하고요. 다음에 다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적절히 이용을 하고요. 다음에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 입모양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천천히 얘기해야지 내 입모양을 읽을 수 있겠죠.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난청 환자는 보청기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할 때는 들어가는 건 크게, 들어가는 건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을 하는 거고, 다음에 보청기 사용하기 때문에 건전지, 전원 스위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요. 다음에 내 입모양 읽은 곳이니까 밝은 곳에서, 다음에 더 많은 시간 할애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난청 환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시각장애 환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 환자는 잘 못 보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이렇게 만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를 만지기 전에 먼저 말을 꺼내야 되는 거거든요. 신체 접촉을 하면 놀라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대상자든 정면에서 얘기해야 돼요. 누구든 어떤 대상자든 정면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에서 얘기하고요. 정면에서 얘기하고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기 이런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보이는 사람이라서 여기가 어딘지 저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뭐 이쪽, 저쪽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죠. 12시 방향에 뭐가 있고 3시 방향에 뭐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만지기 전에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야 돼요.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는 촉각으로 이용시키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대상자랑 같이 걸을 때, 보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에, 반보 한 발 정도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피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정확하게 받아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이 생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늘 같은 위치에 이렇게 물건을 둬가지고 그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 환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언어장애. 여러분,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있을까요?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뇌졸중 환자 있잖아요. 뇌졸중 환자. 그래서 뇌졸중 환자는 우리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편마비 증상이랑 언어장애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 언어장애 또 누가 있냐면 치매 환자라던가 잘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말을 잊어버린, 치매같이 말을 잊어버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소음이 있는 곳 피하고요. 다음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고요.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 발음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알고 이해된 경우에는 이해 아니야라고 짧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손짓 이런 거 표현해가지고 비언어적인 표현 해주는 게 좋고, 다음에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런 실물이나 그림자나 문자판 등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긍정적인 공감해 주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어 장애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판단력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해력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표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고 그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얘기하고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까처럼 실물이나 그림자, 문자판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린아이 취급하면 안 되고 반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잘 주의 집중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의 집중 못하는 사람도 이게 길게 표현하면 주의 집중 더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단순하게 해야 되죠. 지금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다음에 주의 집중을 못하는데 환경적인 자극을 줄여야지 환경적인 자극을 더 주면 주의 집중을 더 못하겠죠. 그죠? 다음에 천천히 조용히 반복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음에 무슨 장애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진압력 장애가 있는데요.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낮에 좀 더 이렇게 클리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말하고요. 다음에 이름, 존칭 함께 사용하고요. 다음에 일관성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금 시간, 장소, 사람 모르잖아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요.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고 시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물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물품 하나하나에 이렇게 이름표를 써주는 거 좋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품에 지금 이름표,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여가활동 돕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도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볼게요. 여가활동을 하게 하면 신체적인 기능이 감소되는 걸 예방하잖아요. 여가활동하면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생활 만족감 같은 거 이렇게 향상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자기 효능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음에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유익이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건 이게 잘 나오죠. 여가 활동의 유형에 대해서 진짜 잘 나오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하나 틀린 걸 고르세요. 아니면 자기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걸 고르세요. 뭐 가족 중심 활동에 해당되는 걸 고르세요 하는 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자기 개발은 책 읽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책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은 책을 읽고요, 독서 교실도 가고요. 다음에 책 읽고요, 뭐 100일장 같은 데도 가고요. 창작, 다 책 읽기랑 상관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 독서, 다음에 100일장 창작 활동 가고.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하고 신앙송, 민요 교실 이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은 뭐냐면 가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족 중심은 가족과 소풍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외식하고 다 가족과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다음에 종교는 그냥 봐도 알죠? 교회 가고 사찰 가고 성당 가고. 다음에 이거는 사교적인 오락 활동이잖아요. 오락 활동이죠. 그럼 영화 보고 연극 가고 음악회 가고 전시회 가고. 그럼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음악회인데 사교 오락 활동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악기 연주나 뭐 민요교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악기 연주 본인이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고요. 민요교실이나 뭐 이런 것도 본인이 계속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음악회는 본인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음악하는 거 가서 보는 거니까 오락 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운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소일 활동은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신문 보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종이 접기, 퍼즐 얘는 다 뭐냐면 얘는 이게 신문, TV, 종이 접기, 퍼즐이 다 소일 활동에 해당되는 거라서 이거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좀 구분하셔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여가활동 돕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 여가활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흥미를 느낄 수 있어야지 참여를 하죠. 그죠?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요. 다음에 여가활동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주야건 보호센터에서도 가능한 단체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고, 다음에 개별적인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게 좋고, 개인적인 차이 고려해서 지원해주는 거 좋고, 다음에 여가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 얻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의사소통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문제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부터 풀어볼게요. 의사소통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죠.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언어가 내포하는 의무가 다 다르죠. 우리 신생아가 하는 말, 다음에 유아기 애가 하는 말, 다음에 사춘기 애들이 하는 말 다 다르잖아요.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모든 언어소통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요.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크게 차지하죠. 다음에 말과 얼굴 표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말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이고 얼굴 표정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훨씬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 얼굴 표정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니까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의사소통할 때 잘 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의사소통할 때는 정면을 향해서 해야 되고 천천히 말하고요.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대상자의 가족과의 의사소통지 유의점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가능한 적당한 목소리로 하고요. 대상자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대상자의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씨, 누구님 하고 부르는 게 그게 원칙인데 대상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원칙은 호칭을 부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인성 난청 잘 듣지 못해요. 그러면 정면 맞추고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우리 잘 듣지 못하는 거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 좋은 거고요. 다음에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하고 되풀이해주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할 때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얼굴과 눈 응시하면서 천천히 얘기하고요.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지 않고요. 다음에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해서 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테고요. 다음에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 예, 아니요 하고 짧게 대답하고요.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하는 건 좋은데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이용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6번 주의력 장애예요. 그래, 주의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죠.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다음에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고요. 다음에 환경적인 자극을 많이 주면 더 주의 집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여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하는 거예요. 여가 활동을 하면서 행복과 성취감 느낄 수 있고요. 다음 매일매일 활동이 이렇게 지루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 자기개발 활동도 하고 소일 활동도 하고 다음에 그 사교 오락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만족한 생활을 하는 거죠. 지루한 활동이 아니라.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진압력 장애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규칙 정하고 그다음에 이론과 존칭 사용하고 대상자를 지금 포괄적으로 대하면 아니라 이게 진압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대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자의 말을 잘 듣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금 속하는 거예요. 대충 짐작하는 거 좋지 않고요. 비교하는 거 좋지 않고요. 미리 말 준비하는 거 좋지 않고요. 듣고 싶지 않은 말 걸러내는 거 좋지 않고요. 시선, 눈의 시선을 적절히 맞추는 거 좋은 거죠. 답 5번이고요.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예요. 공감하는 거 좋은 거고요. 친밀감 좋은 거고요. 유머 감각 좋고요. 정직성 좋은데 주의 산만한 건 좋지 않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족 중심 활동이 아닌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가족과 같이 정원 손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손자녀 돌볼 수도 있고 가족 소풍 갈 수도 있고 간식 요리 만들 수도 있는데 제가 책 읽기는 책하고 관련 있는 건 제가 뭐라 그랬냐 자기 개발 활동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거든요. 연구에 의하면 얼굴 표정이 55%를 차지한다. 다음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모든 의사소통에는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이 작용한다. 그죠? 비언어적인 거니까.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관심을 갖지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대상자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더 관심 있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전문가임을 강하게 주장하면 좋지 않죠. 다음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얘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에 시각장애예요. 잘 보지 못해요. 그러면 항상 정면에서 누구든지 정면에서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설명하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하고 천천히 말하고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은 형태나 이런 건 촉각으로 하는 거고요. 대상자 보행 시 반보 뒤가 아니라 반보 앞에서 이끌어줘야 되죠. 잘 보지 못하니까, 잘 보지 못하는 대상자니까 요양보호사가 좀 더 앞에 있으면서 대상자를 이끌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나 전달법이에요. 나 전달법. 주어가 나죠. 주어가 나고 상대방이 한 행동을 비판 없이 그대로 말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나의 영향을 말하고 내 느낌을 말하고 바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주어로 말한다. 다음에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야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비난하지 않는 거고요. 다음에 상대방 말 잘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나를 주어로 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 없이 얘기하고 다음에 그거로 인한 나의 영향을 얘기하고 내 느낌 얘기하고 내 바램을 얘기하는 이 5단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침해 대상자예요. 침해 대상자라 지금 의사소통하는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대상자 상태 파악하고요. 아무리 침해 노인이라고 해도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게 대화해야 되는 거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어린아처럼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 잘 듣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 갖고요. 대상자가 잘 말했다는 느낌 갖도록 하고요. 말의 의미를 몰라도 이해한 척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에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노인의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겠죠. 다음에 여가는 노인층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층, 모든 연령층의 여가 활동은 좋은 거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사소통의 정서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요양보호사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